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플라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양 고대 철학, 특별히 BC 5세기경 25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철학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것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첫 시간, 둘째 시간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이 서양 고대인들의 문제점 또는 이제 문제 제기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이제 17세기 이후에 과학혁명이 발달하면서 더더욱 이런 문제들이 부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과학혁명에 따르면 우리는 원자에 불과하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티끌, 먼지에 존재하는데, 인간 말고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원자들, 원자의 배열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인간이 소중한가, 인간이 왜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거를 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17세기 이후부터 제시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나 자신은 그냥 먼지에 불과하다, 나 죽으면 끝이다, 내가 뭐 어떻게 살든지 그냥 뭐 캣살을 쎄라, 이것도 이제 살아가는 어떤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인간은 어떻게 보면 항상 의미나 목적이나 그런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도소에 갔는데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땅을 파. 근데 저녁 6시가 되면 그 땅을 또 묻어. 자, 그런 생활을 인류가 평생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태어나가지고 나뭇잎을 세는 거예요. 나뭇잎 뭐 100개, 200개, 1000개, 2만 개. 날마다 그런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이제 의미 있는 삶인지, 가치 있는 삶인지.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삶이 뭔가 숭고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뭔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더 중요하고 고귀하고 어떤 고결한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구할 때는 여러분 뭐 목숨 바쳐서 삶을 살지만, 그런 것이 없다라고 그러면 인간에게는 굉장히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을 그런 사람들에게 안락사라든지 이런 그 존엄한 죽음을 허용하는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숨 쉬고만 있는 거, 우리의 기억이든지 어떤 정신적 활동이 전혀 없이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그냥 원자 상태, 배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17세기 이후에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제기됐던 물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답해야 되죠. 내가 왜 중요한가? 내가 왜 먼지이긴 한데 왜 고귀한 먼지인가? 왜 존엄성을 갖고 있는 먼지인가?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바로 이제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답과 관련해서 현대에서는 이제 뭐 빈서판이라든지 고상한 야만인, 기계 속의 유령, 뭐 표현주의 이런 다양한 형식으로 17세기 이후에 어마어마한 이제 그 지적 혁명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진영에서는 유물론적인 개봉주의를 통해서 유물론적인 인간은 그냥 원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더 이상 큰 의미도 없고 그냥 사라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쪽하고, 지금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우리가 이제 빈서판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뭔가 그 이상 플러스가 있다, 플러스 알파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아주 첨예하게 지금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느 이론을 선택하든지 간에 좀 비판적으로 그런 이론들을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을 이번 학기에 좀 담아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런 물음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로고스 미토스 또는 이 플라토, 아니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고, 자,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큰 줄기로서 플라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플라톤은 이제 이번 학기에 가장 대표적인 최고봉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앞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소크라테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톤이 그려내고 있는 하나의 아바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아무런 글도 안 남겼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은 아무런 글도 남기지 않았죠. 근데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사상을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서양 고대 철학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 전반적인 틀에서 보면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현대 철학에서는 굉장히 이제 각계전투, 뭐 이렇게 한 분야, 뭐 인식론, 형이사학, 뭐 윤리학 이렇게 각 분야별로 철학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라면 이 고대 시대 또는 이제 중세 시대 이 철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학문들을 아울러서 그래서 뭐 형이사학이라고 하면 모든 철학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포괄적인 이런 어떤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플라톤을 다루는 이유는 어디서든지 출발하면 모든 학문은 어디서든지 출발하면 항상 플라톤을 만나게 돼 있어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한 번쯤은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언설들을 남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과 이번 학기에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좀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 또 세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그가 꿈꾸고 있었고 또 표현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논의를 했지만 이 피시스하고 노모스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논의였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피시스라고 하는 그런 자연과 노모스라고 하는 법 체계 이런 어떤 관습들이 어떻게 평가가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규정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를 했었는데, 특별히 이 소피스트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이 노모스라고 하는 방식의 삶, 어떻게 보면 이제 관습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간들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내려왔던 그 피시스에 대한 전통, 뭔가 고정불변한 것들이 있고, 뭐 우주의 어떤 질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삶들을 다 규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했었죠. 자, 이제 항상 뭐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철학도 이제 마찬가지고, 항상 인간을 생각할 때,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설명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알려면 우주를 알아야 되고, 인간을 설명하려면 우주의 질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피스트들이 봤을 때 이건 전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인간이고 우주는 우주인데 자꾸 인간에다가 우주를 맞추거나 아니면 우주에다 인간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얼토당토 안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우주라고 하는 거는 항상 우리가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 또는 이제 일반성이라고 하는, 자, 이런 어떤 측면으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의 주제로 설명하려고 하는 일과 다의 문제가 이제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최초로 깬 게 이제 소피스트였죠. 가만 놔둬봐라. 인간은 다양하게 살고 있고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삶에서 어떤 이런 특이성, 이런 어떤 고유성들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고, 자,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크라테스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독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인간이 따라가야 될 어떤 보편적인 원리들이 이 자연뿐만 아니라 이런 법과 질서, 제도 속에서도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노모스라고 하는 것도, 자, 노모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자, 네메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뭔가 그것을 배분해 주는 그것들이 있다. 이것을 나눠주는 어떤 배분하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원리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또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노모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재하고 있는 어떤 원리들이나 보편적인 특성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들이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체계와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또 인간이면 인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세월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유지해야 될 그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주장들을 플라톤은 자기 스스로로부터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 특별히 이제 이런 이론들이 서양 고대 철학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고, 또 이제 나중에 AD 3세경에 이제 그 보편적 종교적 운동으로서 피타고라스 학파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독교 운동 이런 것들과 이제 연합하게 되면서 서양 철학의 가장 거대한 흐름, 우리가 이제 헤브라이즘하고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두 원류의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이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자연 철학자들, 그러니까 어떤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측면들, 그리고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또는 윤리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서 이제 소피스트나 이제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었던 이런 어떤 노모스, 이건 어떤 이제 고유성 또는 이제 개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바로 이제 플라톤의 그 철학의 흐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흐름은 이제 여전히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걸 이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서양 철학사는 이제 플라톤에 대한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서양 철학은 플라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 이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고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플라톤이 쓴 이제 대화편들 뭐 24편, 26편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그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철학적 물음들을 추출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물음들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의 현장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어떤 숙제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굉장히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플라톤의 이제 전기를 이제 살펴보면 소크라테스를 만나게 되고, 소크라테스가 이제 BC 399년에 죽게 돼요. 이제 독약을 마시고 죽게 되는데, 그때 플라톤은 이제 굉장히 부유한 귀족 집안 출신이었고, 앞으로 이제 정치가로서 엄청난 명망가의 자손으로서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 이제 이 세속적인 가치들을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이 철학에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을 던지게 되죠. 그때 이제 399년에 나이가 이제 28살이었는데, 이때 굉장히 이제 혈기왕성한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너무 정치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을 텐데, 한 사람을, 다시 말하면 굉장히 진리를 외치고 자기 자신을 계몽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이런 어떤 민중들을 보면서 과연 이런 어떤 사나운 들짐승들 같은 아테네인들에 대한 분노,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로서의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철학적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지면서 플라톤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국가, 정의로운 국가, 올바른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들을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걸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플라톤은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화편이라고 하는 이제 글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항상 철학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글을 썼어요. 하나는 이제 대화편이라고 하면서 문학적인 양식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글을 쓴 하나의 형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강의론이 있어요. 직접 이제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이제 그 대학을 세우고서 거기서 철학적인 이제 변증술이라든지 형이상학적인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제 강의록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록은 있는데, 실제로 강의록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플라톤에서는 이 강의록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이 대화편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고, 이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으로 그 사람은 또 이제 대화편은 없고 또 강의록만 남아 있는
이런 어떤 스타일들을 좀 가지고 있죠. 이제 초기 대화편, 이제 중기 대화편, 말기 대화편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플라톤은 생각이 조금씩 변해가기 때문에 이 연수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그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삼아서 대화편들을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초기 대화편에서는 이제 주로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면서 한 10년 정도 스승에 대한 어떤 기억들을 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X란 무엇인가 이런 어떤 물음들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뭐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물음들을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작품에서는 좀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국가라든지 뭐 향연 이런 어떤 작품들을 쓰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앞에서는 전기 대화편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생각들을 조금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적으로 X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을 던지고 있는데, 중기 작품에서는 이제 X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만의 어떤 이론들을 담고 대안들을 담아가는 이런 어떤 사상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0살 이후에 이제 후기 작품들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숙한 플라톤의 모습들이 이제 담겨지고 있는데, 자, 플라톤은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스로 또 자신이 국가를 한번 경영해 보고 싶은 생각들, 그리고 이상 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다른 나라들의 통치자들을 도와서 어떤 이상적인 국가들을 건설하려고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패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분 공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공자도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계속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주유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뜻을 세우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왕들은 또 제후들은 이제 그 사람을 써주지 않아요. 그냥 이론만 베껴가고 또 뒤통수 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많은데, 자, 그래서 이제 플라톤도 마찬가지로 이용만 당하고 나중에 이제 노예까지 팔리는 이런 어떤 슬픈 이야기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중기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국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데아에 의한 통치라든지 아니면 철인왕에 의한 어떤 통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먹히지 않죠. 우리가 뭐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인데, 동양 철학 뭐 성인에 대해서, 군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한 번도 지금 역사적으로 성인도 나온 적도 없고 군자가 나온 적도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다 그렇게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평생 노력해도 그냥 중간 정도이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인이 될 수 없는, 군자가 될 수 없는 이런 어떤 슬픈 현실들을 목도하게 되는데, 자, 플라톤도 28세 이후부터 거의 뭐 60, 70대까지 노력을 했는데 이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정치가라든지 이 법률에서는 이제 인간이 이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강력한 어떤 법적 통치에 의해서 다스려 질 수밖에 없는가,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런 어떤 보조물들이 없으면, 정치적인 보조물들이 없으면 인간은 스스로 의욕해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감성적인 측면, 욕구나 욕망 이런 것들을 인간이 제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 인간하고 AI하고 다른 점이 그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AI는 어떤 프로그램을 심어주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프로그램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체계 내에 있으면서 체계 밖에 나와서 그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물음들을 던져본다라면, 아직까지 AI는 자기 체계 내에서 나와서 자기 체계 자신을 붕괴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데, 인간은 또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뭐 DNA 체계 이런 것들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좋은 방향이 됐든 나쁜 방향이 됐든 일정한 방향으로 그걸 계속 바꿔나가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성으로 우리가 제압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이제 이성이 못한다라면 법으로 우리가 제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을 담아놓은 작품들이 바로 이제 이 정치가라든지 법률에서 플라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이 변증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라톤이 쓰고 있는 방법, 이 변증술이라고 하는 방법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건 대화술이에요. 대화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학문과 다른 것은 뭐냐면 이제 표현이에요. 표현. 이제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식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이나 논리학처럼 어떤 기호라든지 이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진리로 상승해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하려면 여러분들이 뭐 많은 책도 있고 많은 지식도 우리가 품어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나눠야 돼.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모순도 생기고 대립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면서 철학은 진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50대 50, 뭐 40대 6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70대 뭐 30으로 가거나 80대 뭐 20으로 가거나 90대 10으로 가면 이거는 비철학적인 것이죠. 그런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거나 아니면 독재 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가치,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의 가치만 오로지 우세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숨막히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형태의 민주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건 이제 비철학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자유주의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인데 그 사람은 100명 중에 99명이 아무리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한 명의 반대 의견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잘못된 사회다. 독재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의견들, 다른 생각들이 아주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이제 민주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 철학적인 싹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것이 소크라테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진리를 또 찾아가는 어떤 사유의 여정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걸 이제 발견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성하는 것인가 뭐 서로 이야기가 나눠질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옆에 사람과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로 내 생각이 옳다. 여러분 생각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뭐 수정할 게 있나?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되돌아보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변증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2 곱하기 2는 4죠. 2 곱하기 2는 4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상적인 수학 형식적인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물방울 하나하고 물방울 하나가 물방울 2개가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회하고 이상적인 수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들을 서로 조율해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변증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상 부조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조리, 업서드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는 4인데 2 곱하기 2가 5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조리한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만이 살고 있는 사회죠. 여러분들이 뭐 개미가 집을 짓거나 꿀벌이 집을 지을 때 항상 똑같은 형태의 집을 짓죠. 뭐 팔각형이 됐든 육각형이 됐든. 지금 뭐 25억 년 전 그때 있었던 개미나 꿀벌이나 지금 있는 개미나 꿀벌이나 똑같은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집을 짓고 있는데 집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삶 전체가 이렇게 업서디티라고 이야기하는 부조리한 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하나가 진리다? 이것만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좀 부조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고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 하나만을 그것을 이제 추구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적인 방법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화 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변증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변증술은 어떻게 보면 설득과 관련되는 거죠. 설득.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한번 맞춰볼까?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정치도 이제 마찬가지고, 정치도 항상 뭐 선과 악에 대한 문제 이렇게 나눠버리면 항상 전쟁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옳고 너는 나쁘니까 너를 죽여야 되겠어, 너를 다 없애야 되겠어. 이거는 굉장히 이제 무식한 형태의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정치는 어떻게 보면 항상 협상이죠. 협상이고 협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내 것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죠. 내 것도 주고 남의 것도 받아들이고, 이런 어떤 정신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플라톤 이야기는 이제 변증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소피스트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고르기아스 태제가 바로 이제 플라톤이 이제 해결해야만 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고르기아스 태제는 첫 번째가 이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표현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고르기아스 태제예요. 여러분, 이제 고르기아스는 이제 소피스트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회의론 또는 이제 상대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회의론에 더 가깝죠. 진정한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그것은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 또는 이제 기본적인 지식의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단지 내가 그냥 손에 쥐고 있는 거, 내가 알 수 있는 거, 이런 어떤 텐저블한 것만 지식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은 전부 다 무의미하다. 왜? 우리가 그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표현할 수 없는데 자꾸 그거를 X다 Y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철학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고 있죠. 자, 이거를 이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 고르기아스 태제를 허용하지 못하면, 이제 풀지 못하면, 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은 이제 허무주의에 빠지고 회의주의에 빠지고 상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물음에 대해서 이제 답을 시도했던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은 세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존재론, 온톨로지. 두 번째는 인식론,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는 인식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논리 세 가지로 나눠주게 돼요. 자, 이제 온톨로지는 이 대상 X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있다라고 할 때 이 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온타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로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의 being처럼. 그러니까 그 있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존재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이제 또 우리가 형이상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 여기서 흙이 있다, 뭐 나무가 있다,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온톨로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인식론이죠. 자,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있다라고 하는 이 온타를 어떻게 설명할지, 그걸 어떻게 이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학문인데, 이건 이제 두 가지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주체와 대상으로 나눠서 설명해야 돼요.
자, 고대에서는 이 온톨로지적인 측면에서는 주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내가 이제 알건 말건 간에 안드로메다에 나무가 있는 거고, 내가 알건 말건 간에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아름다운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17세기, 18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내가 그걸 과연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그 개념이 바로 이제 주체 개념인데, 이거를 알고 있는 자, 디노어라고 하는 거죠. 자, 알고 있는 자가 과연 확실하게 그런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제 인식론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제 존재론적 문제가 항상 이 인식론적인 문제와 이제 연동이 돼 있죠. 왜냐하면 아는데 누가 아냐? 내가 아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그 완벽한 인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형이상학적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 과연 확실한 지식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과 관련해서 이 인식론적인 이제 물음들이 던져지게 되는데, 자, 17세기, 18세기 이후에 인식론적인 문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자,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갖고 있는 어떤 범주, 자, 이 범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 공간, 그다음에 10가지 범주든 12가지 범주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식의 이제 설명들을 우리가 범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범주들을 주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에 따라서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 놓은 어떤 구체적인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정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고, 단순하게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감각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범주 속에서 그것들을 편집하거나 그것을 응용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단순하게 이것을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어떤 그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감각을 이제 인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인상이 개념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계는 이 1차적인 단계로서의 존재,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거나 감각기관에 만들어지는 단계,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어떤 범주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구성되는 어떤 단계, 이 세 가지 단계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책을 보면 여러분 망막에는 책이 자, 이렇게 마른 목골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망막에 잡혀 있는 상은.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수정해서 이게 책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자, 모든 감각 인상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머릿속에서 관념으로서 형성되고 있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수정해서 그것들을 전환시켜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인식론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은 실제 대상을 아는 게 아니죠. 실제 대상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구성물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그 전자현미경이라든지 전자만원경 이거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좋아질 수 있긴 하지만, 자, 과학자에게서는 이건 이제 이론 적재성이라고 얘기해요. 이론 적재성. 자, 이론 적재성은 컴퓨터나 전자장비들을 만들 때 그것이 사물들을 어떠하게 해석하도록 만드는 이론을 투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현미경도 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일정한 형태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자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건데 그 이론이 들어가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 이제 이렇게 해석해, 아니면 저렇게 해석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과학자에서는 이론 적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인식 활동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범주 개념을 대상에다가 투영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인식론적인 방식이고, 자, 그래도 이제 이거는 좀 확실성에
도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회의론자들 또 수정론자들은 이것까지도 부정하죠. 인간은 절대로 감각 인상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헛개비처럼 굉장히 그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논리학이죠. 논리학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형식 체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형식 체계는 기호라든지 언어적인 표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논리학도 원래는 이제 로직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로직스도 이제 그리스 말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로고스라고 하는 건 이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대한 학문, 말에 대한 어떤 체계화된 어떤 이제 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기호나 언어는 굉장히 자의적이죠. 자의적 또는 의무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거를 어떤 사람들은 애플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사과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아펠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뭐가 맞아요? 자, 세계를 우리가 인식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개념화시키는데 그 개념 자체가 언어나 기호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기호나 언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부르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고 보면 과연 우리가 이제 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온톨로지나 에피스테몰로지나 논리학에 따라서 보면 어느 하나도 세계를 완벽하게 포착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르기아스의 태제예요. 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말장난에 불과하다. 인간은 인식 능력이 뭐 천사의 관점 또 신의 관점 뭐 이거라면 신은 이제 전지전능하니까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인간은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한계상, 인식의 한계상 또 언어의 한계상 그것들을 전부 다 알 수 있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이 어차피 부분적이고 어차피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또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실용주의라고 이야기하는 프랙티컬 한 것만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X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부시맨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코카콜라 병이 우연적으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카콜라 병. 자, 그런데 이제 이 코카콜라 병이 떨어졌을 때 부시맨이 이제 만져보고 입에다가 이제 바람을 불어보니까, 입구에다 바람을 불어보니까 피리 소리가 나요. 아, 이거 피리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그걸 집에 와가지고, 아, 이거 피리야라고 이제 자기 부인에게 주니까 부인이 이게 뭔 피리냐고 이거 갖고 이제 남편을 때려요. 그러니까 맞은 게 아파. 아, 이게 이제 무기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뭐겠어요? 자, 소피스트에 따르면, 자, 이 대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사용에 따라서, 또는 이 우리가 이제 쓰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에 따라서 이 코카콜라 병이 어떤 대상으로 되는 것이지, 이 코카콜라 병성,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갖고 있는 그 X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그런 의미에서 프랙티컬하다, 프랙티스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중립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뭐 콜라병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무기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코카콜라 병도 이게 코카콜라 병인 줄 알려면 지금 20세기, 21세기 자본주의 미국 사회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뭐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자가용을 가지고 자, 중세 시대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세 사람들이 자가용을 알 수 있을까요? 자, 18세기 처음으로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게 생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 그 문화적 조건과 연관이 될 때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피스트들은 이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자,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맛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맛이 없을 수도 있죠. 또 자기 자신도 어떤 때는 맛있는데 똑같은 거 라면 끓여 먹었을 때 뭐 코로나 걸리기 전에 라면 맛하고 코로나 걸렸을 때 라면 맛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자, 라면은 똑같죠. 라면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이제 성대주의자들의 입장, 특별히 소피스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느 하나의 원리나 원칙을 강요하는 거, 이건 폭력이고 어떻게 보면 억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 이건 이제 지금도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이제 똑같은 내용들인데, 자, 우리에게 보편적인 원리, 고정불변한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플라톤은 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주관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이고 고르기아스 태제를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지식들은. 자, 그러나 이 소피스트들의 주장에 맞서서 이 플라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어떤 것이 있다, 보편적인 어떤 것이 있다, 일반적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성을 통해서만, 로고스를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거를 그리스 말로는 이제 타카톨루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카톨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그 카타라고 하는 말과 올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있는데, 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모든 것 속에 in all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모든 것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 자, 보편적인 X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아름다운 꽃이 있고, 아름다운 향기가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아름다운 연필이 있는데, 그 사물들 속에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어떤 X, 이 아름다움 성, 미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꽃이 아름답고, 이 사람이 아름답고, 이 향기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것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속성을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종과 유 개념이죠. 자, 인간은 호모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종과 유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제 더 큰 어떤 포유류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뭐냐 이거죠. 왜 포유류겠어요? 포유류라고 하는 것은 젖을 먹일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게 원숭이가 됐든 인간이 됐든 고래가 됐든 이걸 포유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플라톤이 볼 때, 자, 다양한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상이한 형태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정한 형태의 그룹핑들을 할 수 있는, 또는 조닝을 할 수 있는 어떤 존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감각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성을 통해서만 알려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뽀삐라고 하는 개가 있는데, 강아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뽀삐, 개별적인 이제 강아지인데, 근데 이 개라고 하는 이제 종이나 유개념은, 이거는 이제 뽀삐가 갖고 있는 특성이죠. 근데 그것은 꼬리를 흔드는 이런 것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이성적인 것은 개의 속성들, 개의 성략적 속성이든 아니면 이제 형이상학적 속성이든, 이건 우리가 그 이성으로만 포함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논리적인 또 수학적인 대상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 수학이나 논리학적인 대상들, 우리가 숫자 1이라든지 숫자 2라든지 이런 것들, 자연수, 허수, 실수, 0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개념, 다시 말하면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뭔가 고정불변, 뭔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어떤 속성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감각을 넘어서는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플라톤이 하게 돼요. 자, 감각적으로 보면 고르기아스 태제가 맞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감각적인 것을 벗어나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감각적인 대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특수한 형태가 됐든지 보편적인 형태가 됐든지, 이런 우리가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의 특성들, 특질들, 어떤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뒤에 가서 이야기하는 이데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데아라고 하는 거.
자,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이성적인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출발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잠시 한 10분 정도 쉬면서 여러분들 지금 플라톤이 이제 어떤 고민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좀 끌어 나가고 있는지 이런 어떤 고민들에 대해서 한 5가지 단어들을 좀 선별해서 여러분 생각들을 좀 적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